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비즈니스, 뭐 회사의 CEO라든지. 네네네. 이런 것도 되게 뉴욕스럽네요. 들릴지 그쵸. 모르겠지만. 저희 집이 이제 도로가여가지고 소리가. 네. 어쨌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CEO라든지. 아침 저희가 지금 3월 28일 화요일 아침 지금 9시 반인데 빨리 녹화하고 지금 학교 가서 연구해야 되는데. 근데 아침에는 항상 특히 맨하탄에는 화가 나 있는 모든 운전자들이 화가 나 있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손을 이제 크랙션 위에 놓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여차하면 그러니까요. 이제 잠시 조용해진 틈을 타서 계속 네. 이어가자면. 미국을 알아가는 시간 아메리카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아메리카노 진행을 맡은 뉴스페퍼민트 편집장 송인근입니다. 새 시즌을 시작하고 정신없이 녹음과 녹화, 편집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특히 혼자서 얘기하는 뉴스 해설을 녹화할 때마다 아직 어색해서 이제 몸이 베베 꼬이는데 오늘은 훨씬 더 제가 이제 몸과 마음이 편한 전문가 인터뷰 시간입니다. 특히 오늘은 늘 저를 이제 편안하게 해주는 저의 소중한 짝꿍 아메리카노의 정치통 뉴욕대학교 정치학과의 유혜영 교수님이 제 곁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진짜 옆에 계시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뉴스 해설 녹화할 때는 혼자서 이렇게 혼자 카메라 켜놓고 혼자 이 테이블에 앉아서 하는데 되게 어색하기 그지없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오피스에 있을 때 이제 카톡으로 그렇죠. 너무 어색해. 네. 말을 너무 씹었어. 이렇게 문자를 가끔 보내시고. 그래서 제가 할 때마다 아메리카노의 뭐라 그럴까 핵심 지분, 이 가치의 몸통은 내가 아니었구나. 역시 아닙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문가 인터뷰 이제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전문가 인터뷰에서는 미국 대선 네.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고요. 오늘도 이제 미국 정치 이야기를 나눠볼 제가 텐데 또 나왔네요. 원래는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다른 두 전문가분 중에 한 분을 계속 섭외해서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그렇다고 유혜영 교수님이 뭐 시간이 많은 분이 아니긴 하지만 뭐 언제든 필요하시면 제가. 그렇죠. 저한테 이 어베일러블 할 때 제가 형아 좀 메꿔줘 하면은 바로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어서 오늘 또 모셨는데 그럼 이제 오늘은 사실 뭐 할 얘기는 엄청 많잖아요 늘. 네, 매주 이제 매일매일 뉴스가 나오고 또 이제 사건들이 있고 설명하거나 좀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항상 있으니까 주제는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최근에 사실 지난주에 미국 의회에서 틱톡 CEO가 이제 청문회에 나와서 의원들이랑 이제 질의응답을 했는데 네. 정말 미국 뉴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뭐 소식 중에 하나였고 근데 이제 틱톡에 관해서는 다른 언론이나 이런 데서 뭐 기사를 보신 분들도 있지만 오늘은 사실 미국의 청문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한국에서 우리가 청문회를 하면 인사청문회를 주로 떠올리실 텐데 그렇네요. 이제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는 뭐 위장전입 뭐 혹은 병역비리. 뭐 병역비리 이런 뭐 질의응답만 주로 보셔가지고 미국의 청문회도 비슷한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미국 청문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네. 틱톡 CEO가 이제 나왔던 그 청문회 이야기도 조금 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준비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이 미국 청문회가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연구랑도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청문회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드릴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얘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순서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미국 의회를 특히 기준으로 저희가 아메리카노 미국을 알아가는 시간이니까 유혜영 교수님 모시고 미국의 청문회, 의회의 청문회란 무엇인가, 어떤 종류의 뭐 청문회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왜 우리나라도 막 청문회 하면은 청문회 스타로 떠오르는 의원들도 있는데 반대로 아니 뭐 저렇게 준비를 안 하고 여기 나와서 저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뭐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질문 수준이 어떤가를 또 특히 교수님이 뭐 연구를 하고 계시니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저희가 청문회 이야기를 하게 된 그 계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열렸던 틱톡 청문회, 틱톡에 관한 지금 관심이 워낙 뭐 한국에서도 많기 때문에 틱톡 이용자도 많으시고 저희는 이제 틱톡을 잘 모르지만 아직 써보지 못했습니다. 써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틱톡 청문회는 어땠는지 그 이야기 순으로 한번 오늘 인터뷰를 이야기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바로 미국의 청문회란 무엇인가에 관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청문회는 영어로 이제 congressional hearing, 이제 듣는다라는 이제 표현인데요. 그렇네요. 네, 청문회가 이제 hearing이고 이제 보통은 인사청문회를 생각을 하시지만 청문회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법과 관련된 청문회. 입법. 네, 이제 법을 만들 때 이제 미국의 의회에는 한 회기가 시작이 되면 10,000개 이상의 법안이 발의가 되는데 2년 동안? 네네 10,000개 이상이 발의가 되고 그 중에서 실제로 법이 되는 건 한 15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적은 수의 실제로 이제 발의된 법안이 이제 법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거거든요. 상임위원회가 커미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특정 법안에 대해서 청문회를 할 건지 말 건지가 사실 이 법이 얼마만큼 멀리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거든요. 그래서 어떤 입법에 관련된 청문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국정감사라고는 한국에서 하는데 행정부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미국에서는 이걸 oversight이라고 하는데 이제 국정감사 관련된 청문회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가 이제 인사청문회고요. 근데 미국에는 상원과 하원이 있는데 상원에서만 이제 인사청문회를 담당을 하고요. 네. 하원 같은 경우는 입법이랑 국정감사. 그 다음에 상원은 입법,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는 이제 상원에서만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그 틱톡 CEO를 앉혀놓고 진행했던 그 청문회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입법에 가깝다고 할 수 있긴 한데요. 왜냐면 지금 상원에서 틱톡 관련된 법안이 이미 발의가 됐고 하원에서도 그 법안과 비슷한 거를 발의를 하거나 상원이 낸 법안을 지금 하원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묻는 거죠. 네네네. 이슈가 있을 때 뭐 관련 법을 의회가 어쨌든 법 만드는 곳이니까 네. 입법부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청문회가 뭐 기획돼서 진행되는 과정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어떻게 일어나는지. 네, 이제 청문회를 할지 말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상임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커미티 체어라고 하는데요. 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이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문회를 열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청문회가 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는 의원들이 자기 이제 보좌관이 있고 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별로도 전문 보좌관들이 있는데 그 위원회에 배속된 네, 그렇습니다. 의원실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위원회에 있는 보좌관들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굉장히 가까이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증인으로 누구를 부르고 언제 어떤 식으로 이제 청문회를 할지를 기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보통 그 상임위원회에 배속된 그 보좌관들은 회기가 바뀌고 뭐 당적이 뭐 민주당이었다가 공화당 위원장이 오고 하면은 해도 계속 그 일을 하나요? 아니면 보통 바뀌나요? 계속 그 일을 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professional staff라고 하는데 그렇구나. 네, 이 사람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지금 현재 국무장관 있잖아요. 토니 블링컨. 네네. 토니 블링컨 같은 경우도 상원 외교위원회 거기에서 이제 professional staff로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professional staff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임위원회 소속은 어떤 이슈에 대한 전문성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오랫동안 일을 하기도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면 좋아 보이는 게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그 인재를 그러니까 이 분야의 사안에 대해 잘 알고 뭐 법에 어디가 문제고 어디를 고쳐야 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런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데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뭐 그렇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위원장의 입김이 굉장히 세고 위원장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스태프의 전문성이 반영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증인으로 누구를 부를지 이런 것들에는 정치인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UC 샌디에고에 있는 파멜라 벤 교수랑 에섹스 대학의 이제 박주연 교수랑 도대체 미국 청문회는 얼마나 자주 열리고 그 청문회 증인으로 누구를 초청하고 이런 페이퍼를 최근에 썼는데 네, 거기서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게 청문회 증인으로 누가 나오는지는 이게 다 사실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청문회 증인으로 누가 나오는지를 사실 살펴보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미국에서 청문회가 1년에 몇 개 정도 열릴 것 같으세요? 상원 하원 합쳐서 네. 1년에 네. 교수님 저한테 말해주셨는데 까먹었네요. 한 1,000개? 너무 많나요? 1,000개보다는 많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하원 같은 경우는 최근을 보면 한 1,000개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이제 상원 같은 경우는 한 500개 정도가 되는데 그럼 1년에 한 1,500개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3개, 4개, 서너 개씩 열리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사실 그 상임위원회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의 가장 핵심은 어쨌든 입법 그 다음에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청문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청문회가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이 1,500개라는 숫자는 정말 피크를 찍었던 청문회가 1970년대 말 80년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한창 정부 사이즈가 커지던 그런 시기에는 예를 들어 하원에서 청문회가 1년에 2,000개가 넘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뭐 소셜 미디어도 해야 되고 뭐 지역구도 훨씬 자주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청문회 자체가 많이 줄어들긴 했죠. 청문회의 뭐 효용이랄까요?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고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쨌든 그것도 비용이고 저기 하니까 청문회를 특히 뭐 보여주기식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없애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다 DC로 이제 전문가라든지 관련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어야 하는데 요즘에는 뭐 인터넷으로 굉장히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네. 교수님 지금 그 청문회에 이제 증인을 누구를 채택해서 뭐 누구를 부르는가 뭐 그 얘기로 페이퍼를 논문을 쓰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여기 저희 구글 문서 대본에 우리 페이퍼 좀 더 얘기 많이 하고 싶다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증인으로 누가 나오는지 그 어떻게 뭐 채택하는지 그 과정을 조금 더 재밌다고 하셨는데 좀 더 정말 왜 재밌는지 어떻게 재밌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제가 왜 이걸 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사실 이 페이퍼 하나 쓰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거의 3년 넘게 걸렸고 이제 데이터 미국 그 증인 청문회에서 누가 나와서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데이터를 모으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미국은 청문회 트랜스크립트라고 하는데 그거 뭐라고 하죠? 뭐 속기록이라고 할까요? 네, 속기록 맞아요. 속기록이 다 있어서 저희가 그 속기록에서 누가 증인으로 나왔는지를 쭉 이제 1960년부터 2018년까지 봤어요. 근데 누가 제일 자주 증인으로 나올 것 같으신가요? 뭐 누가라고 하면 뭐 어떤 직업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죠. 저한테 이것도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관료 행정부 직원 맞습니다. 공무원을 제일 많이 부르겠죠. 네, 그래서 뭐 이게 입법 청문회든지 아니면 뭐 국정감사든지 이제 관료들 행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뭐 국무부, 국방부 그렇습니다. 이 행정관료가 가장 자주 이제 출연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전문성도 있고 또 이제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행정부와 같이 일을 하고 또 견제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비즈니스, 뭐 회사의 CEO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뉴욕스럽네요.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이 이제 도로가여가지고 소리가 네. 어쨌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CEO라든지 아침 저희가 지금 3월 28일 화요일 아침 지금 9시 반인데 빨리 녹화하고 지금 학교 가서 연구해야 되는데 근데 아침에는 항상 그 특히 맨하탄에는 화가 나 있는 모든 운전자들이 화가 나 있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손을 이제 그 크랙션 위에 놓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여차하면 그러니까요. 이제 잠시 조용해진 틈을 타서 계속 이어가자면
네, 그래서 뭐 CEO 아니면 우리 산업을 대표하는 그런 직능 집단이라고 하나요? 미국에선 트레이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뭐 이제 정경련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네. 아니면은 뭐 AARP라고 미국에서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멤버 그런 데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최근에는 네. 이제 싱크탱크나 이제 대학 교수들도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전문가. 출연을 하고 있죠. 아, 네. 또 뭐 다른 기준으로도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증인들의 이제 이름이랑 뭐 어디서 왔는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성별, 그다음에 인종 이런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이 있거든요. 네. 미국에서 이제 이름을 가지고서 성별이나 이제 인종을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이게 이 성별과 인종이 직접 기재돼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2021년부터 실제로 의회가 이걸 기재하기 시작했어요. 2021년부터. 네, 왜냐면 너무 청문회 보시면 다 백인 남자들만 앉아 있거나 예를 들어서 뭐 컨트라셉션, 피임약 관련해서 청문회를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청문회가 있죠. 그래서 5명이 앉아 있었는데 증인으로 다 남자였고 그 중에 뭐 신부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게 되게 온라인에서 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었는데 이게 뭐냐? 네, 도대체. 그만큼 이제 미국에서 이제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답을 줄 수 있고 혹은 국회의원들 질문을 받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익 집단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면 대부분이 이제 뭐 백인 남성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아직 인종은 정확하게 저희가 좀 체크할 게 많아서 아직 못 봤는데 성별만 보면은 예를 들어서 1960년 60년 같은 경우는 여성 뭐 증인의 비중이 한 4% 정도밖에 안 됐었고요. 4%? 네네. 100명이 증인으로 나오면 4명. 그렇죠, 4명. 그리고 근데 이게 요즘에는 좀 늘어서 2018년에는 25% 정도까지 늘었고요. 그래도 절반, 저는 뭐 반반쯤 될까 했는데 한참 못 미치는군요. 네, 그리고 분야마다 굉장히 다른데 예상하실 수 있듯이 뭐 외교나 국방 이런 데서는 여성 증인이 굉장히 이제 그 빈도가 낮고 네.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뭐 복지 이런 데는 그나마 좀 높은 편이죠. 뭐 이름을 가지고 성별을 예측하는 그런 패키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주로 이제 뭐 당연하겠지만 그러니까 미국인 서양인 이름만 잘 되겠네요. 그렇죠. 해영류를 보면은 잘 모르겠죠. 한국에서는 어쨌든 해영은 주로 여자 이름이고 뭐 임근은 남자 이름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 미국에도 최근에는 뭐 중성적인 이름이 뭐 인기를 많이 끌고 있기도 하지만 그 특히 뭐 60년대 70년대 이때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의 이름은 거의 정확도가 높게 맞출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성별에 비해 인종은 좀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 이거를 이제 뭐 좀 그거 확인 절차죠. 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좀 해야 돼서 데이터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상임위회에서 뭐 상임위원장의 입김도 있고 뭐 그 전문성 있는 조언도 받아서 증인을 채택합니다. 증인이 나와주시겠어요? 하는데 좋습니다 하고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날짜가 잡히고 장소가 잡히고 세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오늘이 청문회 날 아침입니다. 이제 9시 반 화요일 아침 청문회장입니다. 지금 네.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쭉 훑어주시죠. 네, 우선 이제 위원장이 발언을 먼저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위원장은 미국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다수당이 항상 차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하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네. 그래서 공화당의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랭킹 멤버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소수당에서 그 위원회에서 1인자. 야당 간사. 네, 그 야당 간사라고 하나요? 간사가 맞나? 뭐 아무튼 맞는 네, 것 같아요. 맞을 것 그래서 같아요. 야당 간사가 이제 랭킹 멤버가 이제 발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의 증인을 소개하고 네. 이제 증인별로 5분씩 딱 주거든요. 모두 발언. 네, 발언을 5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원장이나
야당 간사가 질문을 해요. 증인들에게. 그런 다음에 다른 이제 위원회도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뭐 질문할 증인에게 발언권을 주는 거죠. 아까 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한국에서도 의회에 보면은 청문회 가운데 좀 실효성이 있나, 오늘 뭐 하려고 한 건가, 되게 다분히 좀 보여주기식인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지울 수 없는 뭐 청문회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떤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은, 한국도 국회 TV가 있고 미국도 그 국회 TV에 그 해당하는 C스팬이란 채널이 있긴 한데, 뭐 그러니까 다 녹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막 기본적으로 왜 방송사 카메라가 뭐 좀 뭐 있을 때는 막 열심히 하는 척하다가 그 카메라가 빠지고 나면은, 그 물리고 나면은 바로 이제 그냥 다 대충대충 마무리합시다, 뭐 좀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지 그런 것도 사실 궁금해요. 네, 이제 C스팬을 사실 뭐 취미로 보는 사람은 뭐 저희나 제 친구들 정도? 저희가 아니라 교수님, 저도 그렇게 재미없어서 잘 못 보겠던데. 그래서 이제 C스팬이 의회에서 뭐 청문회도 보여주고, 네. 그 의원들이 투표하기 전에 연단에 나가서 이 법안에 왜 찬성해야 맞습니다. 되는지 반대해야 해야 되는지 이런 발언도 보여주고 하는데, 뭐 투표하는 것도 보여주고. 근데 이 C스팬이라는 게 1979년에 처음 이제 도입이 돼서 하원 청문회를 이제 다루기 시작했고요. 79년이면 생각보다 늦네요. 네, 저는 네. 되게 막 거의 방송이 방송 그 기술이 시작됐을 때부터 있었을 줄 알았는데. 네,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원 같은 경우는 훨씬 늦게 1986년부터 이제 상원에서는 C스팬이 청문회 중계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그 에테하라고 쥐리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엘리엇 애쉬 교수랑 뭐 글로리아 젠나로 교수가 한 연구를 보면은 네. 실제로 C스팬이 도입이 되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뭐 더 질문을 열심히 하고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감정적으로 이제 이모셔널하게 질문을 하거나 반응을 한다, 이런 이제 연구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TV에 이게 중계가 된다라고 하면은 좀 더 극적이거나, 왜냐하면 뭐 보고 있는 유권자라든지 미디어 이런 데 노출을 더 늘리기 위해서 좀 더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뭐 그런 논문들이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TV에서 보는 뉴스에 나오는 그런 청문회 장면들은 어쨌든 굉장히 극적이고 네.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국회의원들이 맞아. 하는 질문이 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너무 감정적이고 실제로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무조건 보여주기식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이제 질문 같은 거를 저희가 쭉 놓고 보면은 거기에도 큰 격차가 있습니다. 질문의 퀄리티도 분석을 하셨죠, 그죠? 그거는 제가 한 건 아니고 이제 공저자인 네, 교수님이 하셨는데, 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이슈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들이 기술 발전이라든지 테크, 말 그대로. 테크나 네.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청문회 C스팬을 통해서 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에 못 따라하고 있구나. 얼마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질문을 통해서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최근에 유명했던 청문회가 2018년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상원에 나와서 이제 국회의원들이랑 질의응답을 했는데, 네. 이제 뭐 2016년에 뭐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대선 개입. 네, 개입을 했고 막 이런 스캔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케임브리지 아날리티카 스캔들. 네, 있었죠. 그래서 상원에서 뭐 소셜 미디어와 어떤 뭐 프라이버시, 개인 정보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청문회를 했고, 이제 마크 저커버그를 유일한 증인으로 이제 불렀는데, 그러니까. 이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했던 질문이 굉장히 좀 조롱을 많이 받았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유타의 상원의원인 오린 해치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이가 이때만 해도 이미 80세가 넘었었는데, 지금 은퇴하지 않았나요? 네, 지금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린 해치가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무료로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페이스북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냐. 그러니까 이 마크 저커버그가 씩 웃으면서 Senator, we run ads. 그래서 뭐 상원 의원님, 존경하는 의원님, 저희는 광고라는 거를 뭐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죠. 이게 정말 헤드라인 뉴스로 되게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페이스북에서 친구한테 무슨 이 초콜릿이 맛있다라고 한번 얘기를 했더니
그 뒤로는 초콜릿 광고만 내 피드에 뜬다. 이거 어떻게 바꾸냐. 이런 뭐 개인적인 질문을 한다든지.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이제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많은 뉴스 기사들이 아 정말 국회의원들이 너무 뒤처져 있다.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사실 국회의원들의 어떤 뭐 나이를 보면은 네, 네. 평균 하원 같은 경우는 58세, 네, 상원은 미디언 에이지. 65세.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세대는 자라면서 지금 세대처럼 어떤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렇죠. 기계와 굉장히 친하게 지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들은 다 테크놀로지, 기술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과연 정치인들이 이렇게 청문회를 한다고 해서 정말로 입법에 도움이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의원들 뭐 오리네치 의원 같은 경우에 질문이 뭐 좀 심하긴 했지만 저도 그냥 마냥 하하하 하고 웃기 좀 그런 게 언젠가는 저희도 그렇죠. 그러지 않을까. 지금 아까 뭐 틱톡 오늘 뭐 뒤에 틱톡도 얘기를 하겠지만 아메리카노 이제 유튜브도 할 거야 막 그랬더니 주변에서 친구들이 틱톡도 채널 만들어서 짧게 영상 편집해서 올리고 그것도 홍보해라 도움 될 거다. 어떻게 해야 되지 틱톡을? 저희 막 약간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공감이 되기도 하고 막 저희는 그러기도 한데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근데 국회의원은 어쨌든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한 하긴 특히. 입법 활동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맞아. 법을 만들기 때문에 사회가 변화하는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맞습니다.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청구가 있죠. 맞아요. 규제 당국이 규제를 잘 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도 결국 이제 의회의 역할 중 하나라서 지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청문회를 하는 건데 이 테크놀로지가 진짜 어쨌든 관건인데 뭐 최근에 챗 GPT 그 이야기도 있고 한데 인공지능 뭐 소셜 미디어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아무튼 청문회에서 너무 어렵고 낯선 주제긴 하지만 그럴수록 어쨌든 그래도 의회가 이거를 공부하고 의원들이 공부하고 더 익히고 해서 쟁점을 파악하고 이걸 파고 들어야 되는 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워낙 챗 GPT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의회에서 그러면 AI 관련된 청문회를 언제 최초로 열었을까? 인공지능 관련. 네, 찾아봤어요. 근데 AI라는 단어가 처음 만들어진 게 제가 찾아봤더니 이제 1956년에 그 여름에 뭐 다트머스 대학에 있는 맞아.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인 뭐 존 맥카티 네. 이 교수가 그 워크샵을 했는데 맞아. 그 워크샵에서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단어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해요. 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맞아. 그래서 AI가 1956년에 처음에 이제 세상에 그 단어가 나왔는데 2016년에야 이제 미국 의회에서 처음으로 AI 관련된 청문회를 개최를 했더라고요. 60년이 지나서야. 네. 그러니까 의회가 뭐 아주 가장 뭐라 그럴까요? 커팅 엣지 이렇게 선도적으로 어떤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서 모든 거를 선제적으로 하기를 기대하는 건 좀 무리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너무 뒤처지진 않았으면 싶은데 기술이 다 발전되고 그다음에 이미 상용화도 돼서 접목이 됐다가 문제가 생기면 좀 이제 그제서야 이게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막 하면서 좀 따라오는 측면이 없지 않나 싶기도 한데. 맞습니다. 이때도 사실 상원이 AI 청문회를 연 게 일론 머스크랑 스티븐 호킹 박사가 2015년에 AI의 위험성에 대해서 막 온라인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경고를 엄청 했었거든요. 2015년에. 네, 그 뒤에 이제 상원에서 이제 부랴부랴 청문회를 이제 열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막간을 이용해서 이제 아메리카노의 전문가 인터뷰에서 예영 교수님 말고 또 다른 이제 전문가분 중 한 분인 조경현 교수님을 모시고 아마 다음 주에 녹화를 할 것 같은데 그 챗 GPT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건 막간 홍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저도 이제 여기 의원들처럼 질문 수준이 너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최근에 사실 그 뉴욕타임스 데일리 저희가 즐겨 듣는 뉴욕타임스 데일리 팟캐스트에서 국회의원 미국 지금 하원 의원인데 AI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의원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왜 나 못 들었지? 그래서 그 3월 10일 날 뉴욕타임스 데일리 보시면 그 던
바이어라고 버지니아주, 네, 네. 워싱턴 DC 바로 옆에 있는 네, 네. 그 지역구를 대표하는 민주당 의원인데 조지 메이슨 대학이 자기 지역구에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조지 메이슨 대학에 AI 관련된 뭐 프로그램 이런 거 투어를 갔다가 자기가 배워야 되겠다. 우리가 사실 AI 관련된 규제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의회가 이제 대단하다. 책임을 지고 있는데 전혀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요. 네. 근데 이 국회의원이 1950년생이더라고요. 아, 젊은 사람이 아니고. 네. 1950년생이니까 72세. 더 대단하다. 이야. 73세인가요? 아무튼. 그러니까. 와.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2017년에 AI 그 코커스라고 의원들의 약간 사교 모임, 공부 모임 이런 것들도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20명 정도가 이제 하원에서 멤버로 있고. 네, 네, 맞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국회의원이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알아야 뭔가 그러니까. 규제를 할 텐데 전혀 알지 못한다. 네, 그래서 네, 뭐 네. 석사 과정 끝나고 뭐 박사 과정 갈 수도 있다. 와, 대단하다. 그런 다음에 뭐 의원 안 하고 뭐 나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엔지니어로 이제 국회에 그거를 살리시려면 그 다음에 이쪽 로비스트가 되시면 되죠. 그래서 인터뷰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자기 딸이 이런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데 뭐 30살인데 자기보다 돈도 많이 벌고 집에서 맨날 일하고 뭐 출근할 필요도 없다. 뭐지 도대체 이 마법 같은 거는? 그러면서 나도 박사해서 72살에 국회의원께서 현타가 와서 진로를 새로운 가능성. 근데 대단하시네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의원들 중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AI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그 테드 루라고 이 칼럼은 봤습니다. 네, 네. 뉴욕타임즈의 이 국회의원이 캘리포니아 그 하원 의원인데요. 맞습니다. 지난 1월에 이제 칼럼을 썼어요. 근데 제목이 I'm a congressman who codes and AI freaks me out. 그래서 나는 코드를 짤 수 있는 국회의원인데 AI가 정말 두렵다. AI를 보고 식겁했다. 네, 네.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그 백그라운드를 보니까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컴퓨터 사이언스랑 정치학을 전공을 했더라고요. 네, 컴퓨터 사이언스와 정치학 조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메리카노에 딱 모실 만한 분인데요. 그리고 이제 조지타운 대학에서 그 JD 법학 이제 박사를 해서 이제 사실 변호사기도 한데요. 이 사람의 주장은 AI를 규제하는 단독 행정부 내에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연방 감독기관이나 규제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고 각 부처에 이제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AI 관련된 뭔가 통일된 정책이 나오기도 어렵고 효과적인 규제가 나오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했는데 굉장히 좀 귀 기울여 볼 만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SBS 그 프리미엄 스프에 그 제가 뉴욕타임스 칼럼 번역하고 그 해설을 달잖아요. 근데 이 테드 류 같은 칼럼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 이걸 번역을 해도 내가 해설을 쓸 말이 없어서 해설을 내가 뭐라고 쓰지 뭐 하고 그 좀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예 추천을 안 했던 제가 기억이 나네요. 네, 국회의원이 이제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국회의원은 어쨌든 제너럴리스트, 되게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법안을 만드니까 하지만 전문가에게서 이렇게 배우려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질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제너럴리스트가 그러니까 다 전문적인 지식을 모든 분야에서 다 갖추고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하는 거, 맥락을 놓치지 않고 좋은 질문을 하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저도 항상 그 꿈인데. 좋은 질문 항상 해주시니까. 저 너무 좀 많이 자꾸 맥락에서 벗어나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틱톡 청문회는 일단 그러니까 증인이 누구였는지, 이슈가 뭐였는지, 증인이 누구였는지를 간단히 한번 먼저 훑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유일한 증인, 사실 증인이 보통 한 4-5명 정도 되거든요. 청문회 하면. 그렇죠. 보통은. 근데 이 청문회는 슈추, 틱톡 CEO가 이제 유일한 청문회 그 증인이었고, 네, 보통은 이제 유명한 회사의 CEO를 부르는 경우는 또 한 명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커버그 같은 경우도 혼자였고, 근데 이 청문회 같은 경우는 뭐 답정너였죠. 그래서 그 청문회 영상이 한 5시간 정도 되는데 이제 보시면 이게 하원 에너지 앤 커머스, 그러니까 에너지와 통상자원위원회. 통상자원위원회,
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렸는데 여기에 이제 위원장이 워싱턴주, 그러니까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주를 대표하는 캐티 로저스 의원이거든요. 이제 캐티 로저스 의원이 처음에 위원장이니까 제일 먼저 발언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모두 발언에서 뭐라고 했냐면 Your platform should be banned. 그래서 이제 틱톡은 뭐 그냥 우리가 금지시켜야 한다. 퇴출이 답이야 라고. 네. 굉장히 번역을 잘하시네요. 아니 청문회 모두에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네. 그 위원장이. 그래서 좀 저는 거기서부터 저도 이제 다 보진 못했지만 앞에 좀 봤는데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한 명 불러놓고 틱톡 CEO 한 명 불러놓고 그렇게 싸늘하게 이야기하니까 좀 망신주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서 좀 불편하기도 했는데. 네, 근데 뭐 답정너인 청문회가 뭐 아주 없는 건 맞습니다, 아니지만 맞습니다. 이렇게 모두 발언에서부터 아주 명확하게 저도 이런 경우는 사실 많이 보진 못해서 네. 이미 정해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네. 사실 틱톡 청문회 핵심적인 이슈는 national security. 그래서 뭐 중국과 미국이 기술 경쟁을 하고 아니면 이게 바이트댄스라는 어쨌든 중국 회사가 틱톡에 모회사니까 맞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틱톡 유저들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우려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래서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맞습니다. 뭐 우려 혹은 적대감 네.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네. 근데 그게 가장 핵심적인 이제 뭐 주제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보면서 또 굉장히 재미있었던 게 사실 위원장이 이 청문회에서 이슈를 어떤 식으로 프레임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단순하게 뭐 중국이 우리 데이터를 가져다 쓴다가 아니라 두 번째로 또 잡은 게 이제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틱톡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틱톡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맥락을 보니까 사실 저희는 틱톡을 안 쓰지만 이제 18세 이하, 뭐 18에서 29세 굉장히 젊은 네네네. 층에서는 틱톡이 진짜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 미국 청소년들 10명 중에 7명은 틱톡을 쓰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청소년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가 말이 안 통하는군요. 청소년과. 네. 네, 그래서 어쨌든 틱톡을 뭐 쓰는 사람도 청소년도 굉장히 많고 틱톡에 쓰는 시간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틱톡만의 문제는 아닌데 소셜 미디어가 예를 들어서 뭐 자살 충동을 일으킨다라든지 뭐 중독의 문제가 있다든지 우울증 이런 것들이 지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어 왔잖아요. 근데 이번 청문회에서 마치 그게 틱톡에서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해서 틱톡을 우리가 금지시켜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중국이 우리 데이터를 가져다 쓸 수 있는 위험 그것도 있지만 우리 청소년이나 아이들을 이런 소셜미디어 중독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뭐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한쪽을 보고 막 되게 요즘 의회에서 보기 흔치 않은 장면인데 두 정당이 같은 데를 때리는 그런 경우 그런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 소셜미디어 저커버그 혼자 불러놓고 했던 그 청문회도 있지만 제가 기억나는 거는 왜 저커버그, 잭 도시 이렇게 4명 불러놓고 구글 그 순다 피차이 아마존도 나왔었나요? 그 베조스였나? 아무튼 그렇게 4명 마이크로소프트였나? 아무튼 그렇게 4명 불러놓고 왜 소셜미디어 뭐 그 청문회 한 적 있잖아요. 그때도 민주당 그러니까 코로나 중이었는데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똑같이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긴 하지만 그 집중하는 데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은 왜 너네 트럼프 퇴출시켜? 왜 너네 트럼프한테 불리하게? 왜 너네 공화당한테 보수한테 불리하게 진보 편향인 맞습니다. 그런 콘텐츠만 자꾸 싫어? 왜 그런 식으로 물어보고 민주당은 뭐 2016년 그 대선 개입이나 그다음에 민주당은 특히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지금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청소년 건강, 그다음에 사람들 정신 건강, 그다음에 가짜 뉴스 그 가짜뉴스 전반 이런 거 왜 똑바로 못 걸러내느냐 이런 쪽으로 물어서 그런 좀 그 톤이 달랐는데 톤이 다르고 좀 그 집중하는 그 방점을 찍는 그 지점이 달랐는데 이번에 틱톡 청문회는 민주당 공화당 의원 할 것 없이 똑같았어요. 너네 1번 이슈가 너네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중국 공산당이랑 어떤 관련이 있어? 중국 정부에서 미국 데이터, 유저 데이터 달라고 하면은 줘야 되는 그런 규정이 모든 중국 기업한테는 다 있는데 너네도 그거 적용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미국 데이터, 미국 이용자 데이터 어떻게 보호할 거야? 어떻게 보호하고 있어? 이게 제일, 그래서 그게 안보 관련된 이슈인 거고, 두 번째가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들한테 이제 콘텐츠,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자체가 어떤 이제 중독, 계속해서 그 추천 영상이 끊임없이 계속 뜨는 그런 알고리즘 기반의 그 플랫폼인데, 서비스인데, 청소년들한테 그 다음에 특히 어떤 콘텐츠를 그 보여주는지, 그 알고리즘에 개입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어, 너희를? 그래서 뭐 진짜 중국 공산당의 선전수단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야? 이용되는 거 아니야? 우린 못 믿겠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몰아붙이니까 되게 참 그 되게 숨 쉴 틈이 없어 보였다, 그런 네. 그리고 느낌이. 요즘에 민주당 숨 공화당이 갈등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바이파리전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이제 정말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는 걸 보는 것도 굉장히 좀 새로웠고, 그러니까.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이제 갤럽이 뭐 미국 사람들한테 중국에 대해서 호의적이냐, 뭐 호의적이지 않느냐, 뭐 한국에 대해서 호의적인지 아닌지 이런 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1979년부터 쭉 데이터가 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기 직전 2019년에 미국 사람들의 중국에 대한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53%가 호의적이라고 했고 45%가 이제 뭐 비호감. 호의적이지 비호감이라고 했는데 이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2023년 가장 최근을 보면 84%가 비호감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15%만 중국에 호감이 있다라고 했을 정도로 그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뭐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비호감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네. 큰 차이 없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적대적인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네, 국회의원들의 질문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잘 드러나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지난 3월 7일에 상원에서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이 함께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Restrict Act, 제한 네. 법안이라고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이 법안의 골자가 뭐냐면 미국의 어떤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술이나 회사를 규제하는 데 있어서 미국 상무부, Commerce Department라고 하죠. 상무부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이제 상원에서 이 법안이 발의가 됐고 그러면 상원에서 통과를 해야 되고 하원에서도 이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 돼요. 아마 지금 분위기 같아서는 통과가 될 것 같긴 한데 뭐 양쪽 다 찬성하니까. 근데 이게 이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백악관에 맞습니다. 이제 제이크 설리반이라고 한국말로 국가안보보좌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법안을 환영한다라는 성명을 바로 냈고요. 그리고 이미 미국의 30개 주에서 뭐 주정부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어떤 기기라든지 네네네. 뭐 예를 들어서 주립대학의 뭐 주립대학은 주정부 거니까 와이파이 안에 있을 때는 뭐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이미 규제들이 많고 법안이. 네, 그래서 하원에서도 이제 대통령에게 맞습니다. 틱톡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더 주기 위해서 네. 이렇게 뭐 계속 법안 발의를 하고 있고요. 이게 트럼프 행정부 때도 트럼프 대통령도 틱톡을 금지하거나 퇴출하려는 그 행정명령을 내렸었나? 뭐 그랬을 거예요. 네, 그냥 맞습니다. 그때는 근데 법원에서 대통령한테 지금 틱톡을 그 금지할 권한이 없다라는 판결이 나서 그게 이제 뭐 유야무야 됐었는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도 결국에는 뭐 그렇게 트럼프랑 뭐 서로 많은 게 다른 것 같은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이제 틱톡이 뭐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이걸 규제해야 된다,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여론이 너무 크니까 이거를 틱톡을 뭐 말 그대로 손을 좀 봐야겠다라고 벼르던 참에 마침 이제 의회에서 그 그린라이트를 켜준 거죠. 권한을 준 거예요. 의회에서 대통령한테 이렇게 좀 하십시오라고 해도 돼라고 권한을 준 거라서. 네, 바이든 대통령도 그래서 계속해서 의회한테 나에게 권한을 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법안이 나오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틱톡한테 그 최후 통첩을 보낸 거예요. 너희 그 지분을 미국 회사에 미국 기업에 다 팔거나 아니면은 미안하지만 너희는 퇴출이야라고
금지해야겠어라고 최후 통첩을 보내서 이제 그 CEO가 사실 이 추쇼즈 그 CEO가 지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내내 워싱턴에서 로비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네, 틱톡의 네. 그 로비 비용이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하고는 아예 법적으로 바로 이제 소송을 가는 전략을 택했다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는 워싱턴에서 좀 우군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뭐 틱톡이 로비를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 이런 최후 통첩을 받으니까 청문회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근데 미국 정부가 틱톡한테 그럼 미국 회사의 지분을 팔아라고 해도 그걸 중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틱톡을 그렇네. 금지한다라는 게 뭐 뉴스에는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할지가 그러니까. 굉장히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접속을 못하게 한다 미국에서 그럼 이게 사실 미국에서는 그 표현의 자유 First Amendment가 맞습니다. 법원 이제 대법원까지 가면은 항상 거의 뭐 예외 없이 이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아마 소송까지 당연히 갈 거고 근데 실제로 이걸 어떻게 금지시킬 건지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아무리 뭐 국회의원들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백악관 다 지지를 한다고 해도 진짜. 실제 실행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고요. 맞습니다. 게다가 또 틱톡이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서비스니까 만약에 회사 산다면은 아메리카노가 저희가 살 수는 없잖아요. 엄청 비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틱톡을 살 수 있는 그 저기가 있는 게 미국에 아무리 뭐 잘 나가는 기업들이 많아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기업들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당장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사거나 하면은 당장 또 반독점 문제가 뭐 그 불거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 진짜 뭐 사이다 속 시원하게 뭐 틱톡을 이렇게 몰아붙이고 하는 거는 뭐 사이다 발언이고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하면은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청문회를 저는 이제 보면서 네. 좀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실행이 될지 이런 논의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뭐 거의 그건 없었고 없었죠. 네. 이제 의원들 같은 경우도 답정너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답을 듣지 않죠.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거나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실제로 뭐 제대로 질문한 의원도 있긴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또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공화당 의원인데요. 제이 이제 오버노트라고 이 사람은 실제로 자기가 좀 기술이나 이쪽에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칼텍 캘리포니아 그 공대라고 하죠. 칼텍에서 저기 뭐죠? 빅뱅 시어리의 그 거기서 학부를 했고 UCLA에서 AI 관련된 석사를 해서 실제로 이 사람 질문을 보면은 전문성. 그 슈추가 계속해서 프로젝트 텍사스를 강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프로젝트 텍사스가 뭐냐면 이제 미국에 있는 틱톡 유저들의 데이터는 우리가 다 미국에서 오라클 미국 회사가 다 관리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것만 강조를 했는데 그래서 도대체 프로젝트 텍사스가 어떻게 가능한지 그 과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묻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근데 뭐 이게 사실 국회의원들만 우리가 뭐 비난할 게 아니라 사실 슈추의 청문회 답변도 제가 보니까 아까 로비에 굉장히 돈을 많이 썼다고 하셨는데 이제 로비스트나 그 틱톡 안에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토킹 포인트라고 하죠. 국회의원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이러이러한 거 얘기하고 여기서 뭐 조금이라도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토킹 포인트만 계속 반복하는 게 있었고 뭐 간단한 질문. 그래 틱톡이 중국 회사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뭐 많은 증인들이 그렇듯이 뭐 바로 답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회피한 거. 답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뭐 틱톡 경영진 중에서 뭐 중국 공산당 멤버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이런 걸 할 때마다 우리가 그냥 사기업이어서 이런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라는 답만 계속 반복을 하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뭐라고 할까 굉장히 좀 좌절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프로젝트 텍사스라는 게 그러니까 틱톡이 혼자 우리가 내가 좀 잘해볼게 하고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그 재무부 산하의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해외 자산 CFIUS 맞습니다. 네. CFIUS. 네. 그 CFIUS 그러니까 뭐라고 번역해야 되죠?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할 때 미국 재무부 산하에 커미티가 있는데 맞습니다. 거기에서 투자 관련한 뭐 그 가이드라인이랄까요? 승인을 받아야 돼요. 거기랑 같이 협업해서 거기한테 검토를 받아가면서 우리 이렇게 하면은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이용자 데이터 우려 이렇게 하면 좀 불식이 될까요? 뭐 하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어쨌든 뭐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 그래 이렇게 하면 너희 괜찮을 거야라고 뭐 개런티를 해준 건 아니지만 재무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걸로 하면은 뭐 어떻게 좀 그래도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고 준비를 한 건데 너무 뭐 진짜 뭐 단박에 정말 까이니까. 근데 미국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중국 정부가 그 데이터를 그렇죠. 뭐 접근하지 못한다는 걸 어떻게 보장을 하느냐 네. 이게 굉장히 좀 증명하기 어려운 맞습니다. 문제긴 하죠. 그거는 보장을 못하죠. 그러니까 계속 말은 지금까지 데이터 요청 미국 이용자 데이터 내놓으라고 요청받은 적 없고 요청이 미래에 오더라도 내가 반드시 절대로 막아내겠다. 내가 노라고 할게요 하는데 그거를 이제 뭐 고지고대로 믿습니다라고 해줄 미국 의원은 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뭐 들긴 하고요. 그래서 틱톡 청문회는 뭐 영상 시스펜 뭐 저도 링크로 올려놓겠지만 시스펜 유튜브에서 그냥 검색하시면은 시스펜 채널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 또 오늘 3월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날이 3월 28일 아침인데 미국 시간으로 지금 현재 오늘 또 뭐 의회에서 하나요? 실리콘밸리 은행 실리콘밸리 그 파산과 관련된 청문회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정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청문회가 있는데 청문회를 좀 이제 저희가 설명드린 거를 듣고 청문회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진행이 되는구나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지 맞습니다. 않을까. 이게 의원들 입장에서도 또 위원회 입장에서도 우리가 국민들한테 우리 일한다, 우리 열일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주기에도 어쨌든 좋으니까 준비를 잘 해서 뭐 하는 경우에는 또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청문회를 여는 것 같아요. 어쨌든 틱톡 청문회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실리콘밸리뱅크 파산과 관련해서도 이제 청문회 이야기가 나오고 했어서 그 다음에 왜 도드 프랭크 법에 저희가 됐던 바니 프랭크 의원이 예전에 청문회에 나와서 뭐 했던 얘기가 또 뭐 그 뉴스에 회자되고 해서 그래서 오늘 사실 저희가 그럼 청문회 이야기를 해볼까라고 이제 주제를 선택했던 건데 어쨌든 틱톡 청문회는 그랬고 근데 이제 미국 청문회 같은 경우는 뭐 내용을 떠나서 사실 저희 같은 연구자나 뭐 언론에서 항상 누가 어떤 발언을 했고 이 정보가 다 있거든요. 영상으로든 텍스트로든 다 있어서 언제든 저희가 이제 연구로도 쓸 수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데이터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원할 때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청문회 입법 관련해서 사실 저희는 인사청문회 자료만 많지 입법과 관련해서도 뭐 국정감사 혹은 이제 논의하는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좀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비공개는 아닐 텐데 그런 특히 청문회 형태로 하면은 다 공개는 되고 어딘가 녹화는 속기록이 다 있을 텐데 그게 공개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예산안 짤 때도 깜깜이 예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네요. 그냥 각 당의 뭐 간사들끼리 만나서 협의하고 근데 그러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과정을 보고 싶은데 누가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프로젝트를 얼마를 예산에다 넣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뉴스를 통해서만 이제 부분적인 정보만 접하다 보니까 사실 한국 같은 경우도 입법 활동에 대해서 더 많이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유혜영 교수님 모시고 전문가 인터뷰 두 번째 시간 틱톡 청문회를 통해 계기로 미국 청문회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청문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가, 뭐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한번 두루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또 뭐 못다한 이야기가 더 있으신가요? 없고요. 이제 학교 연구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해 주시죠. 네. 그러면 저희는 저는 이제 다음번 뉴스 해설로 또 돌아오고 그 다음 유혜영 교수님은 이제 좀 제가 너무 자주 불러서 다음번 전문가 인터뷰는 유혜영 교수님 말고 다른 전문가들을 좀 한번 좀 순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정치 관련된 미국 정치 또는 뭐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그때 전문가 인터뷰 시간에 유혜영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청취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메리카노 채널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유튜브 얼른 좀 이렇게 일주일에 2편씩 올리는 거 좀 정착이 되면은 좀 더 새로운 콘텐츠도 좀 유튜브 문법에 맞는 콘텐츠도
더 많이 개발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